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할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발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코로나 방역 이런 거는 뭐 시사 카페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 신조어가 하나 나왔죠. 이른바 코로나 전체주의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관련된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간략하게 좀 추려드리면 먼저 이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고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과 백신 여권 도입도 금지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왜 개인의 자유를 나서서 강제를 하느냐? 백신을 맞을지 말지,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왜 니네가 나서서 강제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게 디센티스 주지사의 어떤 논리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로 가면 광복절에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거 집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본인은 집회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걷기를 한다. 2m 거리를 두고 걷는데 이것까지 막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집회도 아닌데 이걸 왜 막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이제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시위가 좀 1인 시위하는 것까지 막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코로나 전체주의 이런 또 이제 그 주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화두가 이건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일각의 주장대로 코로나 전체주의냐. 자, 어디까지를 그러면 막을 수 있고 어디까지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시사 카페에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은 두 갈씩인 거 알고 계시죠? 두 분. 자, 결론부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 소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아니, 뭐 적극적이었다기보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논하다가. 자, 조영근 사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제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면 해야죠. 예, 우리 헌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법률에 근거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본권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기본권들을 제약하고 있는데 늘 나오지만 이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좀 그러면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생명권, 보건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기본권들을 지금 제약하는 문제잖아요. 다른 그 제약되는 권리들도 헌법의 기본권이고 예를 들어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좀 참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절박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더 나간 부분이 있다. 이런 지금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어서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건 좀 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고 김만권 박사는 그럼 결론부터.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과 연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제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같은 것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거는 사실 재산 박탈 그리고 단순한 재산 박탈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존권과 관련된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되게 명백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보상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조영근 소장께서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어떤 점이 좀 과하다. 뭐 이제 외국은 뺍시다.
외국 빼고 지금 국내 의견으로 한정을 해서 실제 사례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택배 노조가 파업을 겸해서 당시에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나고 전원 당시에 그 시위 참가자 더하기 당시 그 시위 통제를 위해서 동원됐던 경찰 900 몇십 명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2명 외에 전파는 없었고요. 이 시국에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이 시국에 무리를 일으킨 거죠.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택배노조 위원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속을 한다고 31명이 걸친 조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국에 무리를 일으켜서 나쁜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공동체의 생명권 안전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뭐였느냐?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제목이 과로사 방지 대책 요구였어요. 그 아시겠지만 작년 이래로 코로나 상황에서 최대의 희생자 집단 중에 하나가 우리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작년 이래로 어제까지 22명이 과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일 심각한 게 분류 작업 문제였죠.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가 아닌 분류를 택배사들이 떠맡겨 온 겁니다.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분류 업무를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합의를 안 지켰죠. 예. 그게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확진자 2명이 나왔으니까 나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근데 이제 당시에 경찰은, 당국은 집회 금지했고, 지금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집회 시위는 무조건 다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권이 걸려 있는. 그러면 제가 질문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국에 집회 시위 따위냐라고 그냥 너무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의 집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슈가 정확히 뭐냐. 이거는 사실은 따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번에 사례를 하나 보면 7월 22일이죠. 지난 그 원주에서 민주노총이 건보공단 건보공단 그 직고용 문제 고객센터 노동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불허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100명이 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것도 역시 뭐 불법으로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긴급 구제를 해달라. 근데 이제 인권위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쪽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이제 집회 시위 금지는 그 단체장 권한이니까 원주시장에게 권고하기를. 근데 이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그냥 무조건 막는 거는 과도하다. 집회 주최 측이 지금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그 이전에 했던 집회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참가자들 명단 다 적고 체온 다 재고 거리 유지 다 하고 집회 구호 안 외치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런 기준이 중요한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은 그런 방역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이런 그 전력이 있죠. 이게 과연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할 때 심지어 구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백신 맞고 집회 가자. 이 정도로 나름 적극적인 이제 이 협력 의지를 보이는데 이 정광훈 목사 측이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협력 의지를 보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영구 소장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고 김만곤 박사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생명권 대 생존권이라고 이제 그 구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풀어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국가의 뭐 의무 자체가 국민의 생명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사실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우리 근대국가가 성립했을 때부터 이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가에 뭐 이렇게 속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와 계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명권이라는 것 자체, 이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편으로 우리 다양한 기본권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그 기본권들 중에는 뭐 우리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우리 아니면 또 영업의 자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직업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존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현장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영업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제한해 왔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돌이켜 보면 지금 뭐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1년 반이면 이게 너무 긴 기간인 거죠. 1년 반이면 너무 저는 긴 기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최소한.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팬데믹이 내년 후반에나 어떻게 보면 뭐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식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내년 후반에도 이게 뭐 가능할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좀 측면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존권과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민주노총 뭐 이야기도 주셨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의 집회의 대상이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교 집회를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권이나 어떤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제한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종교 생활 자체가 자신의 삶인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종교 생활 자체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종교 집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닌 아주 그냥 방역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존권 측면에 들어와서 아예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단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허용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좀 보충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김만곤 박사께 그럼 한번 보충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손실보상제가 일단 도입은 됐어요. 이제 어떤 강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손실보상제가 그냥 그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깔고 그냥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손실 보상이라는 것들이 보상자가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는 전제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런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의 어떤 생계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도 집회를 할 이유가 없죠.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즉각적이고 그리고 생존 가능한 형태로 정부가 지원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로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조영구 소장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그 택배 노조의 집회하고 정광훈 목사 쪽의 집회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당국의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집회 주체의 어떤 성격과 집회의 성격을 갈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오케이 하고 어떤 경우는 노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이슈가 뭐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본질적인 거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회 주체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집회라고 하는 것이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 뭐 지난 정권 시절들에서는 그 헌법적인 기본권이 곧잘 억압되곤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사정 속에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만큼 실제로 피해를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조건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이를테면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 카페나 술집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스크 벗고 다 술 먹고 하잖아요. 물론 2명 이상 집합 못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10m씩 지금 민주노총이 그 10m 넘게 7월 22일에 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떨어져서 소리 안 외치면서 하겠다. 어느 쪽이 더 감염 위험이 크냐. 그리고 체온 다 재고 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사실은 미리 예단된 조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켜왔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이 뭐랄까요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예. 그 앞에 우리 김만권 박사께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니지만 주제 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손실보상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빈집 많아졌고요. 저는 주변에 제가 뭐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고 이미 폐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정부가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즉각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정부가 역할이 극대화되어야 되는 시점에 재정 준칙까지 만들면서 어떻게든 이게 지금 이렇게 했고 작년에 소위 OECD 포함 42개 주요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폭이 가장 적은 4번째 나라. 이렇게 정말 돈 적게 쓰는 걸 물론 평소보단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손실보상법이 잘 된다는 전제 아래라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미 폐업했습니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전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도 계속 생존권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시위하고 뭐 나서고 그 자기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권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곳에서 이제 체온 측정을 하고 입장을 하게 했더니 체온 측정이 개인의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체온이 이걸 갖다가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 법원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체온 측정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기본권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체온을 누구한테 제공하는 것 자체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그런데 우리 뭐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 방역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렇게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전시 상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전시 동원 체제죠. 예, 전시 동원 체제잖아요. 예. 예, 전시 동원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그러면 어떤 그 기본권이 지금까지 선택되고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이제 더 많이 발생하느냐. 보통 이제 양적으로 이제 그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전제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럼 가장 좋은 건 충돌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그거는 빌공짜 공론이니까 빼고 충돌과 충돌이 그러니까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바로 이 문제잖아요. 네. 바로 이 문제인데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게 더 큰 그런 공익을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일단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정부나 이런 데 있어서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큰 가치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되는 거, 부인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했다. 이거면 문제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서 공통분모는
굳이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뽑아주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 이거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재의 상황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고 일도양단의 답이 온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사실 나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본권도 지금 충돌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좀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이 시국에 시위 따위나 하는 사람들 어제도 보니까 무슨 그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 비슷한 예능인 같은 분이 방역 수칙 어기는 사람들 다 세게 잡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쓰는 바람에 여기저기 화제가 되고 보도도 되고 했던데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만 억울한 느낌이거든요. 난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 저 이기적인 사람들 말이야. 그걸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언론이 좀 부추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보도 있잖아요. 이 시국에 불야성이 된 홍대학 젊은이들 이 시국에 휴가지 곳곳마다 난리가 나. 이런 식의 보도들 참 자극적이고 클릭이 잘 되고 서로 욕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힘든데 저 나쁜 사람들은 이 시국에 술 먹고 놀고 휴가 다니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정말 이 시국에 사람들이 다들 집에다 꼭 틀어박혀서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망합니다. 경제 망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락다운 안 하고 정상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자를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휴식과 유흥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야 또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많은 제한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다 같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집단들, 이런 사람들은 휴가 가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들만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마녀 사냥하고 희생양 만들어내는 방식의 분위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다른 화두를 하나 좀 던져볼게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두 분의 평가는 우리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어떤 방역 수칙이나 이걸 그러니까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더 앞으로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봉쇄를 할 수도 있고 방역의 수위를 높일 수 있죠. 당국이. 봉쇄를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 통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겠고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나 자유를 보장해 들어가기 위한 최저한의 제한 조치다. 만약에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은 제가 찬성하고 우리 정부가 참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깐 죄송한데 끊어서 보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원칙 하에서 집회를 몇 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 거리 두기를 그러니까 2m 간격으로 두고 참가자는 명단 적게 하고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잖아요. 4단계에서는 지금 1인 시위만 허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시위도 지금 아무튼 소위 변형 1인 시위라고 해서 거리를 많이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대법원 판례상 그것도 집회다라고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된 상황이죠. 아니 아무튼 하여간 지금 정부는 최대한으로 그러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거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되게 정당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인식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조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보건대학원 기획연구단이 이 의뢰한 연구조사를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국민의 90.6%가 변이 바이러스 진화와 중증 환자 등의 문제로 여전히 확진자 통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높은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반대쪽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 층을 보면 뭐 자영업자에 지원하자 45%, 비정규직 농노동자 44%, 뭐 청년 구직자 35% 이 정도 나타나는데, 이게 옆 나라 이웃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작년 12월 조사죠. 일본하고 맞습니다. 양국 비교 조사인데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수치가 한국이 일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반해서 도와야 된다는 인식도는 낮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이런 뭐 조치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성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민주노총 시위가 있었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확진자가 생겨난 것이 그 시위가 아니었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쵸, 예. 예.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그 안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런 국민들의 인식 속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 기간에 고통받는 사람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고통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타자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면 타자의 고통을 덜어줘야만 나도 이제 같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관의 영역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물론 그러니까 말을 풀기 위한 그러니까 윤활유처럼 극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에 먹는 걸 넣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한다면 그거는 나한테는 더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제가 오늘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방송은 명쾌한 이분법을 좋아하고 하나의 답을 요구를 하지만 저는 이 문제야말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맞다고 일단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 말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물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 집회에 대해서 종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지금 너네는 지금 이 시국에선 종교 집회는 하면 안 되는 거야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교회가 방호복 입고 예배 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호복 입고 예배 드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은평제일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저희가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신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개 우리가 조사한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나온 걸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신교발 집단 감염이 51건, 천주교 2건, 신천지 1건, 불교 0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종교 집단 감염자 수가 모두 7,866명,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은 기준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개신교 신자들이 그중에 2,954명이고 뭐 나머지 신천지고요. 불교는 아예 집단 감염자가 없어요.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아예 건수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하게 우리가 종교들이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하나의 종교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하나의 종교에서만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가? 다른 종교는 그러면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 종교를 저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고 저도 뭐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타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존과 정말 물리적 생존과 연관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영근 소장께서 이제 이분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죠? 이제 코로나 전체주의가 나오는 것도 딱 하나를 정해놓고 이걸 지키면 선이고
넘어서면 악이고 처단해야 되고 어쩌면 그게 이제 전체주의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비상 상황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를 운영해 들어오고 이제 기본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 그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 합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방역 전략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원되는 개념이 뭐냐면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한 것에 어찌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거는 지금 방역적 관점이 아니라 방역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의 주제. 또 일상을 영위하는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 그러면 지켜져야 되고 어디서는 이것이 침해되는 것을 또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도 결국 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백신과 치료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러니까 결국 백신 접종률 높이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서 코로나19와 사실은 일상이 같이 공존하도록 하는 것 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권 문제와 충돌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게 오라 저게 오라라는 논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권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있다면 빨리 그것으로 무브온해서 이제 옮겨가서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아닌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조영근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코로나 전체주의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위기가 닥치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을 하게 돼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단결을 해치는 사람 해치지 말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조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좀 많이 높아졌죠.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성향보다는 인권 존중 성향보다는 질서를 지켜라. 뭐 이런 성향이 높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이지 이게 원래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 이제 일본식으로 이렇게 외래어로 붙이는 성향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삶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변이들이 계속 심각해지고 사실은 문제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코로나 변이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비슷한 게 앞으로 계속 올 거다. 예. 지금 이제 감염병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상은 이런 생활 양상을 가지고 이런 문명을 누리는 한은 21세기는 이 소위 인수공통 감염병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계가 될 거다. 이런 말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명론적인 차원까지 너무 나갈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저는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저는 한국 모델, 소위 K-방역 모델이라고 말하는 추적하고 그다음 최대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적극적인 방역을 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완전 봉쇄하고 락다운하고 아니면 다 풀어버리고 이런 모델보다 질서를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델이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또 동시에 이 모델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운. 예, 이게 가장 어려운 모델입니다. 봉쇄하거나 다 푸는 거는 차라리 쉬운 모델인데 아주 어려운 모델에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늘 이렇게 저는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참 잘해왔지만 그 이면에 분명히 우리가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주로 힘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예.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금 전가되는 이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택배 노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사회적 합의 이행 안 돼서 그때 합의한 다음에 결국 2차 사회적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 작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그 전담 인력 따로 두기로 하고 노동자들한테 만약에 시키게 되면은
임금을 더 주기로 지금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실 지금도 택배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사실 그분들의 덕을 가장 저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제 당신네들 저기 집회 시위한 거 그거 정말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 시국에 시위하냐? 너네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 문제는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자. 이런 말씀 되게 싫어하실 텐데 저기 방송국에서는 근데 왜 방송국에서 그 말을 왜 싫어할까? 아 그런가 이분법적인다 명쾌한다. 그거는 그 방송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MBC에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죠. 사과 잘하셨어요. 네, 예. 계속하세요. 제가 전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론장에서 열어두고 토론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일이지. 이 시국에 너네는 이기적으로 너네가 하고 싶다는 거 하냐. 어제 어떤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해서 히트 쳐서 막 보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마음 이해하지만 우리 같이 힘들다는 거 함께 이해하면서 조금씩 서로 그런 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영역은 모르겠지만 생존권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해법이 있죠. 엄밀하게 해보자면 국가의 역할을 다하면 사실은 그게 해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정치가 역할을 해요. 손실보상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선주 중에서는 줄기차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헌법이 명시된 정신을 정확히 그러니까 그 정부가 구현을 해서 발생된 모든 손실을 그러니까 시시각각 보상해 준다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죠? 표현의 자유는 좀 복잡하죠. 예, 훨씬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만권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백신 접종을 어떻게 이제 빨리 해가지고 이제 70%를 달성을 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백신 접종이 된다면 위중증은 많이 줄어든다. 예, 그렇죠. 위중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실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일정과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모더나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원래 모더나 접종 대상자였는데 예. 갑자기 화이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화이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접종인데요. 아 이게 근데 우리 천철님들 그 잘못된 인식을 좀 모더나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백신 수급 자체가 제천은 좀 일찍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2차 접종 받았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같이 한 얘기인데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 그렇죠. 뭐라도 빨리 맞는 백신을 원하는 거죠.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